본격 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 여의도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바람몰이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맞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며 한동훈 체제의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고 국면 전환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사조 기자단에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관련한 취재 뒷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7차례 추진했다가 실패한 제4이통사를 다시 모집합니다. 제4이동통신사는 700MHz, 1.8GHz, 3.7GHz 등 황금 주파수를 공급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 유인책을 제공받는데요. 그 밖에 다양한 IT 소식 IT본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사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하는데 일단 조현정 평론가가 먼저 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찍 왔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좀 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또 극성이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날씨가 좀 풀어지면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고 미세먼지가 없으면 또 날씨는 또 추워지고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자,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떻게 취임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이 그 한동훈 전 장관의 당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전국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고 나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국위원회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 2건이고요.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서 29일에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인선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비대위원이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시간에도 거론을 했던 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비대위원 인선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이 없다. 네. 또 연락을 받더라도 지역구에 더 많은 시간을 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거절할 위치도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한 언론 보도 통해서 이수정 교수가 비대위 참여 제안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퍼졌는데 이수정 교수가 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비대위원장에 임명될 분이 무슨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겠느냐라면서 정확하게는 공식적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수정 교수 본인 자체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전화가 네.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본인의 지역구가 험지로서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할 일이 많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 경기 수원정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상태인 거죠.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준비는 이제 그렇게 또 후보자로 나온다는 것이고 또 경선 등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테니까요. 자, 일단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표시를 했지만 네.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9일 날 최종 인선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본인도 그런 거를 의식을 해서 일단 좀 선을 긋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최대 15명까지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인선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이제 당연직을 제외하면 12명 정도인데 뭐 이른바 7, 8, 9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를 한번 노려본다라는 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귀국한 건 아니죠. 사고가 잠깐 있어가지고 동남아 순방하라고 들은 건 아니죠. 요즘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네. 네, 조심하셔야 또 돼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여전히 빙판길이에요. 네. 또 이게 눈이 녹을 때 더 길이 미끌미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운전자분들 참 많으십니다. 또 버스 기사분들은 대부분 또 우리 방송 들으시니까요. 각별히 또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떻게 숨은 좀 돌리셨어요? 네, 들어오면서 좀 네네. 돌렸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대 교체 인선 기준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자, 인선 관련해서 지금 뭐 구체적인 누구는 아니더라도 어떤 네. 기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지역구에서 또 따로 출마할 예정이라 그렇죠. 그거에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을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어서 네,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네. 내용을 소개를 그 해드렸습니다. 부분은 뭐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느냐 아니면 끊어내느냐 두 가지 안을 두고 이미 한동훈 체제가 된 것 자체가 이제 젊은 피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래도 좀 유지할 건 유지하고 품을 건 품어야 된다 이거 양갈래로 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는 탈당 회견을 같이 했고 네. 또 28일에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산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동훈 이제 임명자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총선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겠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달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를 어차피 심재명 기자가 했으니까 오늘이 이제 26일 바로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하면 자 이번 주가 슈퍼위크가 될 내일이 이제 이준석 네. 전 대표의 탈당 이제 예정일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세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27일로 탈당 날짜를 못 박았는데 한동훈 후 출범과 너무 딱 맞아 날짜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한 번 선언한 걸 주워 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럴 네. 만한 명분도 아직은 없고 그런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천하용이 내는 균열 조짐도 나타났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진작 탈당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허은하 의원과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한 배를 타겠다고 공언한 건 이기인 경기도 의원뿐이라서 자칫 현역 국회의원 없는 출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그래도 얘기도. 내일 국회 정론관을 예약해 놓은 인물은 허은하 의원이 예약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들려오는 네. 전해지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거기까지만 뭐 유추를 해보자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같이 갈. 뭐 그렇게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정치 신인인 한동훈에 비해서 이준석은 뭐 벌써 뭐 고인물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매체에서는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이 여론의 관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좀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거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은 모두 만남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또 당내에선 이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신당의 언론 주목도를 크게 받긴 어려운 형국이고 이 전 대표가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당내 많은 사람과 논의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접촉을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내일까지는 언론 접촉 차단 상태라고 직접 얘기를 그래요? 하면서 네. 예, 말을 아꼈다고 해요.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바뀐 상황은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뭐 네. 신당 창당은 뭐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태라서 주말 사이에 이 전 대표하고 한 지명자랑 어떻게 좀 회동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오는 주말에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내일이 이준석 전 대표의 뭐 탈당과 신당 창당 예고일이지만 네.
그 이후에라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네,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여러 더불어민주당의 3명의 전 대표들도 그렇고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누구 하나가 이제 딱 발언한 건 없어서 하지만 가능성은 높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말 그대로 오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이 28일로 예정돼 있는, 자, 27일 이제 이번엔 28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네. 했는데요.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에는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의 총선용 특검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그런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든가 총선 이후 특검 이런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또 네. 일부 언론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또 관련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가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여당 입장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그 총선 전에 특검법 우려먹기가 네. 도를 지나쳤다.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면서 결국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반면에 또 야당도 물러설 뜻이 없는 게, 이게 특검법을 받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이건 여당 내부 싸움이 될 텐데 굳이 우리가 여당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조건을 들어서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8일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쌍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7일에 이준석 대표 거치가 있고 내일이고요. 28일에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있고 29일에 모레고요. 비대위가 또 출범을 하고 금요일은 비대위고요. 네, 굉장히 바쁜데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29일이니까 이 비대위에 난제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좀 28일을 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조금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 이야기도 보도됐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을 보면 완강합니다. 어떻게 네, 봅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난 21일까지였죠. 한동훈 지명자께서는 이제 뭐 독소 조항들을 빼면 조건부 수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전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아니다 강하게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면 한동훈 지명자의 말보다는 대통령실의 무게감이 더 실릴 것 같아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별 다른 내용의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총선 후보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친명 후보자 명단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광주 광산갑 출신인 이용빈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포스터에 제목이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 이렇게 쓰여 있고 12명 얼굴과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12명이 누가 있느냐. 김의겸 의원 있고요. 강의원 당대표 특보, 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 그 대장동 위례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또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등등 모두가 친명계 인사들이고요. 12명 중에 한 명인 이석형 예비후보는 아예 그 이석형은 찐명입니다 라고 적힌 웹 자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막 논란이 불거지고 알려지면서 명단에 오른 이 인물들이 이거는 당원들이 분류해서 만든 것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좀 일축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수도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남에서 이런 친명 비명 구도가 드러나게
터졌고 그래서 당내 이런 반발이 앞으로 전국으로 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계파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이렇게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나오면 당사자들은 또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초래의 사태가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사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또 몸을 사리는 건가요? 회동도 그렇고 얘기만 나오지 누구 하나 이렇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군요. 이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조차 내 이름이 왜 거기 올라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원로들도 당 내부의 모습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조찬 회동을 가졌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쇄신과 통합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찬 회동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요. 어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당내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공천 갈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겠죠. 통합 비대위 전환을 거듭 강조했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제는 민주당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모여서 우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권노감 상임고문을 자장으로 해서 네. 김원기, 임채정, 정세균, 문희상 전 국회의장. DJ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동교동. 국정원장도 그렇고 박용진 서른 의원, 이훈평 전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을 했고 DJ 동교동계 막내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초대를 받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참석하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원로들이 이재명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의 발목이 잡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 정신이 무너졌다라고 또 지적을 했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김방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은 젊은 사람들 내세워서 비대위를 꾸려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뭉개면 되느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DJ는 당내 비주류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여러 당직에서 비율을 또 맞췄는데 주류와 비주류 간의 비율을 맞췄는데 지금 민주당은 친명 일색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다른 또 해명이 있기는 할 텐데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 우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나서 행주대교부터 많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수리터널 4차로에서 화물차 고장나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에는 장수부터 송내 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양조요금소에서 노고산 2터널 사이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일대 3km가량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서초나들목을 지나서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사 부근에서 교통량 많고요. 좀 더 지나 망향휴게소에서 작업 중인 목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요.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인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보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늘이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와의 전쟁 중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동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진동 대표가 어떤 인물?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기자 생활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언론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진동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2021년 6월이었죠. 뉴스버스라는 언론사를 설립했고요. 이 대표는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안기부 자금 900억 신한국당 총선 지원, 진승현 게이트, 안기부 국정원 민간인 불법 도청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특정 보도했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특히 2016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과 이런 영상들을 최초 보도하면서 좀 잘 알려지게 된 언론인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이번 혐의는 어떤 혐의길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뭐 이진동 대표가 차린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면서 당시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영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제기했었는데요. 조 씨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천화동인 6호 소유주로 등장하는데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 씨 계좌 추적 등을 해놓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사실 무관하다라는 입장인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지난번에 뉴스타파도 있었고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또 뉴스버스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또 이제 노동법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으로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네. 그 주 52시간제라고 하면 일주일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두고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당초 이 주 52시간이 도입될 때 한 가지 좀 논쟁거리가 있었다면 몰아서 일해도 되는가. 네. 그렇죠. 몰아서 일하고 쉴 때 팍 쉬자 뭐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는 일주일이 60시간도 일할 수 있는데 가령 뭐 11월은 한 달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그렇죠. 식의 계산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하루 근무 시간은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 안 넘으면 하루에 20시간 넘게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된다. 과로를 방지하겠다는 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악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서 배치되는 게 이번에 좀 산업계를 뒤흔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15시간 일하고 사흘 6시간 일했다고 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틀 15시간 일했으니까 여기 15시간에서 8시간 빼면 7시간 해서 연장 근무 2번 했으니까 14시간. 네. 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계산대로 일주일 통째로 계산을 해버리면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이 48시간 나와요. 그러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심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게 완쪽에서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졌다. 내가 길게 휴가도 쓰고 그렇죠. 나는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게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 뭐 이틀 3일 우리가 바쁠 때 대목일 때는 밤샘 근무 계속해라 이렇게 해도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노동자로서는요. 근데 실제로 이번 재판에 올라가게 된 사건이 이 발단이 한 노동자가 숨지면서 벌어진 게 쟁점이었습니다. 그 항공기 좌석 시트 세탁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일주일에 많게는 67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대표가 일주일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130번이나 넘겨서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은 이 중에 109번을 인정을 해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1, 2심과는 법원 그 계산을 다르게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얼마만큼 초과했는지 매일매일 따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 통으로 해서 일한 시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40시간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예, 요렇게 따져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언뜻 그러니까 결국에 일한 시간은 똑같은데 이걸 계산을 어떤 식으로 접목하느냐로 너무나 달라지는 결과라서 노동계는 이게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매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계산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소식으로 가봅니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새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요. 네. 북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북한이 이번 주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 상대로 강대강 전략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특히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 문제됐었던 미사일 발사, 네. 또 핵 개발, 특히 위성, 정찰 위성이었죠. 그것도 똑같이 앞으로도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내년에도 아마 몇 차례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특히 러시아와 어떤 일말의 합동 아닌 여러 가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힘들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군사적 협력이죠. 북러 간의 군사적 협력.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표면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중국과의 관계도 뭐 다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 아닌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뭐 신년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앙노동위원회 이 관련 회의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나 북한의 신년 발표 내용과 상당히 또 영향을 주고 또 담겨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청사진과도 같아서 실제 여러 가지 뭐 핵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좀 집중해서 국방부에서 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또 북한이 얼마나 또 강경한 발언이 또 나올지도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성탄 연휴 기간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있네요. 네. 0을 하나 빼놓으셨습니다. 2,500명인가요? 250명. 250명. 네. 이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 캠프가 24일 밤에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파괴됐고 성탄절을 전후한 24시간 동안 최소 2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희생자 중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공습이 감행돼서 앞으로 사망자,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성탄 메시지를 내놨죠. 그 어린이들은 오늘날의 작은 예수들이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다. 라면서 개탄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쟁에는 영웅적인 군인들의 목숨을 포함해서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100여 명의 인질이 가자지구 안에 남아있을 것으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내 몇 가지 그동안 사안들입니다. 자, 경복궁 담장에 낙서했던 거 많은 분들이 개탄에 맞지 않았었는데요. 자, 언제쯤 가려진 이 담장이 다시 공개가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1월 4일 완전 공개가 된다면서요. 네, 사실 며칠 전까지 매서운 한파 때문에 그 복원 작업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오전부터 재개가 돼서 이제 이 복원 작업이 완료되면 1월 4일부터 완전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세척과 색 맞춤 등 후반 작업과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1월 4일날 가림막을 걷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뭐 다른 낙서들도 있나요? 아니면은 문화재 이런 낙서 범죄라든지 뭐 유사 범죄에 대한 대책은 또 세워졌다는 그런 관련 보도도 있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전에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네. 뭐 낙서, 파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 내부의 낙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뭐
뉴스에 나온 것만 말고 소소하게 낙서라던가 사인펜으로 한 낙서들 예를 들면 피렌체 이런 데 가보면 네. 누구 왔다감 이런 낙서들도 있듯이 우리 문화재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산에 나쁜 올라갈 짓이죠. 때 네. 돌에다가 붉은색으로 누가 왔다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게요. 저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네. 네. 문화재가 방명록은 아닌데 거기다 꼭 그걸 내가 뭐 제일 먼저 왔다 그런 이야기는 왜 하죠? 하트도 해놓고 네.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 이 복원 말고도 대책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엄벌이 처해지는지 이런 것들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애주가 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처음처럼 새로 소주의 출고가가 내일 이제 인하된다는 소식인데 네. 세금 인하분이 이제 반영되면 이 식당에서 또 주점에서의 술값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이건 조현정 평론가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 사실상 제가 반기는 뉴스 중 하나라. 저는 또 소주를 잘 모릅니다. 네. 네, 대표적인 서민 주종이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오른다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네 좀 화가 났었거든요. 식당에서 무슨 뭐 5천 원에도 먹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뭐 소주 판매사에서 뭐 특단의 결단을 내린 건가요? 네.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상 업계에서는 반출 가격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중류주의 세금 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함에 따라 세금이 내려가는군요. 네, 세금이 내려가면서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뭐 유명한 소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가격 인하가 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뭐 주유소 기름값도 그렇고 이렇게 출고가가 내린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네, 거는. 체감하는 건 좀 빨리 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민 기자는 너무 좋아도 웃지는 말고요.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술 잘 안 먹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서둘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사뉴스 기자 두 분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419님께서 배종찬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어요. 좋아요. 암 투병으로 암울했던 올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빨리 이겨내셔야죠. 주위에 도움받았던 이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KBS 방송은 가까운 친구로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KBS. 네, 감사합니다. 또 브라더스 4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Try to Remember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e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질리다는 대체로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질리다는 우선 겁에 질리다, 공포에 질리다 같이 놀라거나 두려워서 기가 막히거나 풀이 꺾이거나 하다를 뜻합니다. 또 동생은 공포 영화를 보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라고 하면 몹시 놀라거나 무서워서 얼굴빛이 변한다는 뜻이고요. 오랫동안 국수만 먹었더니 밀가루 음식에 질렸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나 음식 따위에 실증이 난다는 뜻이겠죠. 질리다가 붙은 표현 가운데 짓질리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아주 지겹도록 싫어지거나 귀찮다라는 뜻입니다. 질리다 앞에 있는 짓은 지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것인데요. 일부 동사 앞에 붙어서 마구, 함부로, 몹시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짓누르다, 짓밟다, 짓이기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뒤에 있는 표현에 함부로나 마구라는 뜻을 더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짓질리다 역시 이런 느낌을 잘 전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이제 글 쓰는 일에 짓질려서 한동안은 쉬고 싶다고 말했다 라고 한다면 글 쓰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더니 그 일에 너무나 실증이 나서 한동안은 쉬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도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8도, 강릉, 대전, 대구 9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보다는 5도 안팎 높겠습니다. 새해까지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가 주춤하자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고 있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 광주와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요. 대구와 제주는 밤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직 눈이 쌓이고 얼어서 빙판인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한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오후 3시 당사에서 취임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전국에서 통합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모레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당 통합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내년 22대 총선에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대가 올해 들어 청년층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를 끌어내리며 40대 취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스트릿 뉴스 파이터는 좀 화가 나는 그런 뉴스도 있고, 네.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뉴스를 골라 들을까? 오늘은 화가 나는 뉴스도 있겠지만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뉴스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은 조금 화가 나는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화를 내면 안 되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화재, 이 불이죠. 화재를 피하려고 30대 부부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탄절에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탄절인 25일 새벽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이제 3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요. 바로 위층 4층에 살던 30대 부부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건데요. 먼저 이제 불이 나자 부인은 2살 첫째를 쓰레기 봉투 위로 던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32살 남편은 7개월 된 둘째를 안고 뛰다가 난간에 부딪히면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 무작정 이제 집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에서는 문을 열었을 때 시커먼 연기들이 차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거는 포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문 틈새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조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거나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소방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대피 방법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층이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아이를 구하고 결국 숨진 이 아빠의 소식이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10가구 중 한 가구는 독거 노인 가구다. 노인 가구 절반은 아무런 일이 없는 무직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이것도 상당히 또 위기의 가구의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 고령자 가구,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자 가구가 지금 올해 전체 가구에서 25%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이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고 고령자 가구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은 2050년에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이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마주하게 될 이 고령화 사회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아직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100세 이상자도 많아지면서 국민연금까지도 비상이 앞으로 걸릴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다른 또 고령자 가구 상황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일자리가 없다는 무직이겠죠. 맞습니다. 고령자 가구 자체가 느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인 가구 절반이 무직이라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등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전 소득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제 허리로 꼽히고 있는 이 40대는 올해 들어서 청년층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실효성이 있는 노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도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했던 외국엔 어떤 대책을 세웠었는지가 궁금해요. 안 그래도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정년이 아예 없고요. 고용이랑 해고 사유를 연령 차별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제정해서 기업의 근로자 65세까지 고용하고 70세까지는 재취업 지원 등을 의무화하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꼭 좀 유념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요. 누구나 이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임금, 돈은 적게 받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노동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한 해 직장인들에게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가장 힘들었던 1순위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말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하다라는 결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에 또 장시간 노동하게 되는 이런 고질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자, 이번에 우리 근로자들이 힘들어하는 두 번째 2위는 뭐였습니까? 2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차지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유독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들은 고용 불안이 있었는데 특히 뭐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다가오는 해에는 그래도 직장인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좀 개선이 되면서 마음 가벼운 출근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힘들어. 내가 도움이 될게. 필요한 건 뭐야? 이렇게 한번 한마디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기도 하죠. 네, 저도 춤추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자국산 가리비의 중국 수출이 막히자 그 대신 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또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일본 수산업계가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월에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전년 같은 달에 대비해서도 지금 83%나 감소한 상태고요. 그중에서도 가리비의 중국 수출액이 2개월 연속해서 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일본 수산물 수입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일본 정부는 어제 총리 관저에서 수산물이랑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강요 회의를 열었고요. 새로운 수출처 개척을 실시할 방침들을 재확인을 했는데 이날 품목당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피해가 한국에 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 가리비 수출 목표 를 보면 656억엔, 약 한국 돈으로는 6천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국가 지역별 목표를 신설했더니 특히 수요가 높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방침이라는 거고요. 총 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무려 41억엔, 약 375억 원의
375억 원어치를 한국 쪽으로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한국에만 수출하는 건 아니고요. EU와 태국, 베트남에도 각각 45, 24 그리고 5억 원의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가리비에 중국 수출길이 막히니까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막연히 수출할 수는 없을 테고 우리 또 규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규제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규제 대상인 지역 이외에서 잡힌 가리비는 수출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주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살펴보면요. 요즘에 길을 다니시다가 누가 유모차 끌고 가는 거 보시다가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귀여울까 하고 덜쳐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덜쳐봤는데 시추나 이런 반려동물이 있는 걸 보면 아이고 머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줄어드는 반면 아이 유모차는 줄어드는 반면 반려동물을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유모차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계속 추격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추월했는데요. 그래요? 네, 반려동물과 사는 가구는 지난해 전체 25%를 넘어섰고요. 4가구당 1가구는 반려동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출생은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그 소비 트렌드로도 녹여나고 있는 건데 유아용 유모차와 반려동물 유모차라는 이 두 카테고리 합계의 판매량을 만약에 100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쳤을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2021년에서 2022년에 30%대였다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갑자기 57%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아용은 60%대였다가 올해 갑자기 43%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해질지 물론 뭐 반려동물을 함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유모차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갑자기 두 분 들어오는데 미소를 머금게 되더라고요. 박순봉 기자의 코트를 보니까. 오늘 그 코트를 입고 오셨고 이제는 국민 코트가 됐죠. 아니, 두 번밖에 안 입었어요. 한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못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박순봉 기자의 트레이드마크 코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밖에 안 입었는데. 네. 자, 오늘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역시 박수봉 기자라고 할 뻔했네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전국위에서 의결이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당 내부에서 박순봉 기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가장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선택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일 텐데 일단 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정적인 얘기는 예전에 이제 토론의 과정을 좀 거쳤잖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종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부정적인 얘기 중에서는 정치 경험 없는데 바로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거죠. 네. 그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짚어드릴 만한 거는 소년급제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바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격이니까요. 그럼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초선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 다음에는 무슨 당직을 맡을 수가 있냐. 원내대변인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대변인을 할 거냐. 그러네요. 원내 부대표를 할 거냐. 다음 행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 보통 초선 때 대변인하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라고 치면은 대변인하고 뭐 재선 때 수석하고 3선 때 뭐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 같은 거 하고 뭐 4선에 원내대표하고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좀 마땅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들은 새롭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권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젊잖아요. 73년생으로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이제 그 윤심 논란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윤심 논란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 보니까 나는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통화했을 때 이런 얘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윤심이요 아니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렸는데 주로 그게 뭐 통화로 기준을 삼대요 보니까. 그렇죠. 뭐 통화도 있고 사실 뭐 이제 만났다 뭐 몇 번 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의견이 갈릴 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없겠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뜻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윤 대통령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비대위원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당에서 혼란 같은 것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강점으로 뽑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빚진 게 없다. 이것도 하나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제 실제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의원들의 도움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뭐 한동훈 위원장도 도움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뭐 해줄게요 이런 얘기가 오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할 때 굉장히 좀 뭐 혁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회로 체제로 어떻게 이제 총선을 대응할까 이런 이야기로 이제 좀 수렴이 된다면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른바 한나땡이라는 말이 한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오늘 이제 의결이 되고 취임이 하면서는 약간 걱정되는 모양새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 바뀌었네요. 네, 한동훈 비대위가 좀 성공할 수도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데요. 한 가지 전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직언을 하거나 뭐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는 등 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했던 게 대통령실의 출장소였다.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러한 출장소가 아니라 견제와 또는 보완 역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괜히 더 혁신적인 인물이 오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인데 오히려 잘 됐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한동훈 장관의 그런 인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건 그게 바로 총선에서 바람과 기세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에 불리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은지 기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모레입니다. 자, 28일 날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통령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표시하느냐라는 것인데 직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이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은 이야기는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대요. 이게 팩트 체크는 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위원장직 수락 전에 이미 윤 대통령에게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뭐 이런 류의 직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사실 확인은 어려운데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희망 내지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전 장관이 예스맨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와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친윤계 한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 이유로 이제 윤 대통령에게 현역
기존에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이 직언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뭐 박순봉 기자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일단 당에 빚을 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윤 대통령과 깊거나 오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 본인이 좀 대통령이 오래 믿고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이제 당과 이제 대통령실 가교 역할을 원활히 하면서도 직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박순봉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취재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자,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뭐 지역별로도 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대통령과의 이 차별화, 온도차 이거는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나요?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이은지 기자가 이걸 뭐 충원을 한 걸로도 알려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변이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림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뭐 악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발언들 나오는 거 보면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오늘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여론을 이미 만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그림인데 만약에 여기서 뜻밖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특검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네, 극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인데 사실 당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네 갈래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뭐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어떤 뭐 쓴소리 한다거나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가 많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 끌어안기 그러니까 당 내에서 외연 확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뀌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 뒤에 후자 두 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뀌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들었던 비유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결혼 전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장점 같은 것들이 결혼 후가 되면은 이게 싸우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시작된 다음에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말싸움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조자룡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매력적이냐에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야당을 좀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강했잖아요. 의석수도 거대 의석이고 이러니까 오만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싸워주는 모습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조금 보듬고 물러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금 타협하는 그런 그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류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끌어안기 그림이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좀 초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셨던 지역별 온도차는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확실히 좀 영남 쪽에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빚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와서 공천 혁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당위원장들 분위기가 이래요. 혹시 공천 뭐 불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나 자르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들 하고.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현역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도 아, 나 빼고 누구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현역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나를 자르면은 여기는 포기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들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영남권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권에서는 좀 걱정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또 영남권 쪽에 이제 감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비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뭐 한마평 나오는 게 있습니까? 29일이면은 이제 비대위원이 구성이 될 텐데. 앞서 이제 한입뉴스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누구 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드러난 인물들이 없어가지고 좀 기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비대위 구성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취재가 될 법한데 사실 아직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하고 이제 좀 다른 그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보통 비대위원장이 오면 정치권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측근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 파악해가지고 기류 같은 것들을 기자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자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게 이제 어디 접촉해야 되냐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검사들이 올 거냐 누가 올 거냐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좀 취재가 안 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좀 젊은 그 7, 8, 9 기수론으로 갈 거는 좀 명확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586 민주당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젊은 사람들을 내세울 거고 한동훈 장관도 아까 73년생 70년대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갈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 당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앉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 의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파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아마 크게 주목은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비대위원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처럼 그렇게 이제 선출돼서 정당성을 가지는 것도 좀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대위로 전환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1월 달이 이제 다 됐는데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럼 뭐 2월이나 3월 이때쯤에 선대위에 전환이 될 텐데 그럼 사실상 비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뭐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이 뭐 의결사항 같은 건 결국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누구로 앉히느냐인데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무총장 누가 되느냐라는 건데 사무총장이 지금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이제 사무총장을 앉힐 때 제가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고민이 되는 게 사무총장이 일단은 그 자기 선거가 힘들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자기 선거가 힘들게 되면은 그 전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거의 다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총장이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뜻이 또 잘 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자 보면은 현역이 좀 좋은데 그 당무를 또 잘 알아야 되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 결국 그리고 이 사람이 개파 색채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근데 뭐 다른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개파 색채가 옅으려면은 당무를 잘 안다라고 하면은 개파 색채가 옅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당무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좀 비운계나 이렇게 좀 파격적인 인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냐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네, 거론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당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준비는 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오게 되면은 당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무총장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구조는 돼 있는데 당에서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정해놓고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뭐 그런 과정들은 있어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대체로 거론되는 사람은 알지만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좀 곤란하다. 네, 왜냐하면 완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혀 외부 인물을 딱 데리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지금껏도 뭐 틀린 적은 많았으니까. 저 별로 안 틀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시사본부는 또 다시 듣게 된다는 거. 네. 자, 이현지 기자가 많이 웃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이제 신당 창당일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27일인데 탈당일일지 이제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날로 이제 규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을 맞이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내민다면 언제쯤 시점이 될까요? 일단 뭐 아까 전에 7, 8, 9 기수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뭐 김병민이나 장해찬 이런 청년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는 관측하에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포용을 하면서 그 천하람 이준석께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조금 비대위원으로 파격적으로 합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엄청난 소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한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참여가 유력해 보이는 천하람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이 된다면 이건 아주 큰 뉴스가 되네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게 되는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혁신이나 쇄신뿐만 아니라 어떤 통합이란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고 2030 표심을 또 겨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이제 과연 만날 것인가? 당연히 만날 걸로 보더라고요. 이제 모 국민의힘 인사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쓴 총선 신당 드라마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창당이죠.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본인이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이상 이준석 전 대표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이게 두 사람이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2030 남성들이 중심인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온 상황에서 탈당을 했을 경우 이 지지층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그림이 이 전 대표에게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계 이제 천하 용인들이 모두 조용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자신들에게도 뭔가 뭐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탈당을 예고를 했는데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좀 봉합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서 들고 갈 조건이 윤 대통령이나 당과 더 이상 각을 세우지 말고 함께하자 이런 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그러면 이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못 받으면 탈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쪽 물어봤는데 일단 내일 탈당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탈당을? 네, 계획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탈당하고 신당 창당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 선택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탈당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내의 어떤 공천 결정이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탈당은 하지만 나는 국민의힘을 여전히 사랑해 같이 갈 거야. 이런 정도의 메시지인 거고 신당을 만드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신당을 안 하면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거며 그렇죠. 출마자를 모집했다는데 그건 뭐가 되는 거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원래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대구 쪽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드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탈당을 해놓고 여전히 이제 제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탈당 후에 신당 창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물어봤더니 바로 창당준비위원회를 시작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즉시 창당준비위원회를 시작을 할 거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창당 준비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왜냐면 전에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덮어쓰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덮어쓰기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민생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양양자유연의 신당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거기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정당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실무적인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이름만 덮어 써가지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겠느냐 예측이 됐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자체 창당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향후에 어디랑 할지를 좀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유롭게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갈래는 제가 몇 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잔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탈당을 하고 잔류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혹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파격안을 들고 오면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보수에서 내에서 하고 싶어 하니까요. 또 하나는 보수신당, 또 하나는 빅텐트거든요. 빅텐트는 이제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텐트를 치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수신당하고 빅텐트 중에 뭐 할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어느 세력이랑 손을 잡을까 이거는 추가적으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기자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자꾸만 뭔가 명확치 않은 게 이준석 신당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좀 관심도도 최근 들어서는 떨어졌다는
동력이 좀 약화됐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뺏긴 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근데 지금 거의 평가를 하자면 블랙홀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기사들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응, 우려 이런 쪽으로 기사들이 거의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게 컨벤션 효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만약에 신당 창당이 명확해지면은 체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우려하고 좀 걱정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랑 싸워가지고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랑 싸우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맞붙으면 상처를 입는다. 그렇죠. 무조건 때리기만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맞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경쟁이 붙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하나의 그런 무대에 서게 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보수 내에서 누가 대장이 되느냐의 싸움인데 이제는 기조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친윤 쪽에 한 명, 비윤 쪽에 한 명 이렇게 해갖고 붙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향후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띠동갑이에요. 소띠와 소띠인데 소소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조찬을 같이 했어요. 우선 이현지 기자가 두루두루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면 언제 신당을 창당일을 언제 한다는 건지 하기는 하는 건지 정세균 전 총리한테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답변이 신통치 않은 건지 뭡니까? 일단 이 신당을 언제 만들 거냐 이런 질문을 이 전 대표 측에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늘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진 상태다. 통합 비대위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공정성을 기해라. 이 두 가지를 받을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월 중순까지 지금 시간을 준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전 대표 측에 계속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답을 물어야지 왜 우리 쪽에 신당 창당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느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없진 않은 게 오늘 좀 보도가 난 게 이제 전직 삼총리 선대위원장설이 좀 보도가 났는데 뭡니까 그게? 이게 이제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전 총리 세 사람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뭐 맡는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 이런 것들이 오갔다는 보도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입니까? 새로운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대표실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한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보도가 난 거고 이제 공식 검토는 없었다는 게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나왔다는 거는 이 대표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직 삼총리의 행보에 따라서 뭐 본인의 입지 내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구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삼총리 선대위원장설은 이제 전직 총리들이 다 민주당 고문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을 모두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분이 공동으로 나란히 같은 직책을 맡게 되는 걸 세 분이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나요? 뭐 사이를 떠나서 이 세 분이 지금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당내 대선 경선 후보로 이미 대권을 꿈꿨던 분들이고 김부겸 전 총리도 야권 잠룡으로 꾸준히 불렸을 만큼 세 분 다 좀 체급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을 공동으로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세우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이 세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월 중순까지로 이 전 대표가 좀 타임라인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신당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의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이 거의 빗나가지 않는다고 자신한 지금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선봉 기자님 물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저울질을 하면서 민주당에 남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보면은 점점 날짜까지 확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약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호남 쪽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또 3총리가 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그림.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면서 오히려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그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오늘만 해도 지금 뭐 3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보니까는 김부겸 전 총리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의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그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대요. 지도부에서는. 아예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되게 부담입니다. 원내 의원들도 그렇군요. 못 나가게 되고 당협위원장들도 못 나오게 되고 이런 그림이라서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은지 기자에게 끝으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지금 뭐 통합 비대위 구성 또 이재명 대표 사퇴 이런 관련된 뭐 여론조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공천권 등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향권을 충분히 행사해 놓고 2월 말이든 3월 초든 전격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일각의 전망도 있는데 실제 가능성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각의 전망은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 모 의원이 조금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영진 의원도 네, 관련된 맞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이 이제 주변 의원들에게 이제 공천을 끝내놓고 3월쯤에는 이 대표가 좀 질서 있는 퇴진을 그때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대표를 조금 잘 아는 인사들은 결국엔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총선까지 조금 나뉩니다. 측근들 사이에서도 뭐 3월에 내려놔야 된다, 아니면 총선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 대표 의지에 사실 달려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게 측근들도 근데 조금 그 변수를 고려를 하는 게 그 3월 비대위론이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한테 들었는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져서 어려워지면이라는 건데 지금 야권에서는 좀 좋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렇다. 어떻게 될지는 측근들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는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어렵지만 배워야 하고 또 따라가야만 하는 IT 분야인데요.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IT맨이죠. IT본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IT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성탄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성탄 연휴 아들하고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동네에 선물 주기 하거든요. 그래서 리틀 산타 했는데 칭찬을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챗GPT한테 아들 칭찬해주는 멘트 써달라니까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칭찬을 맡겼습니다. 동네 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저희 아이가 리틀 산타라고 그래서 뭐 크진 않은데 동네에 있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선물 거는 거 어릴 때부터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귀한 일인 것 같아서 칭찬을 AI한테 시켜달라고 하니까 AI가 장문의 칭찬문을 써줘서 아이가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도 아직 선물을 못 받았는데. 저희 동네뿐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4 이동통신사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동안도 이런 뭉게뭉게 연기가 나는 그런 소문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재모집에 나서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모집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왜 뭉게뭉게 하냐면 지금까지 7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모집한다 한다 못했고요. 실제 이게 언제부터 내려가야 되냐면 2010년부터 내려가야 돼요. 2010년부터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동통신사 하면 KT, LG, SK텔레콤 이렇게 통신 3사 생각하잖아요.
통신 4사를 이제 하려고 한 거죠. 네 번째 통신사를 계속 구하려고 한 게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부터 계속 누가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결 나고 또 이거 안 된다고 하고 뭐 주파수 할당 신청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이번에 이제 7번째로 이제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재모집이 시작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신청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후보업체 3곳이 지금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텔레콤 또 스테이지5 미래모바일이라고 하는 세 회사가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 달 이내로 과기정통부에서 3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실제 이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제 방통위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했던 바를 못 채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뭐 네이버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조금은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회사들은 참여하진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기존에 어쨌든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통신 쪽에 계속 관심 있던 회사들 이런 회사 3곳이 좀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5 미래모바일 우리 좀 안 들어본 회사인데 이 신청한 회사들의 뒤에는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조금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3개 회사의 조금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알뜰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통신사들의 망을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뭐 SK나 KT나 LG의 망을 빌려서 조금 저렴하게 쓰는 뭐 보통 우리가 뭐 예전은 우체국 폰 이래서 우체국에서 전화기 사서 뭔가 통신을 저렴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뭐 10,000원짜리 효도폰 뭐 이래가지고 통신요금 아주 저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텔레콤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이제 4통신사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지5 같은 경우에는 좀 컨소시엄인데 실은 요게 이제 카카오 지분이 같이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1주주사가 아니다.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이 독립된 회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폰이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좀 어느 정도의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들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회사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알뜰폰 회사하고 제4이동통신사는 뭐 그럼 다른 겁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제4이동통신사가 정말로 생기게 되면 거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통신 3사처럼 새로 망을 다 설치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지국 아니면은 뭐 통신망,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설치하는 별도의 어떤 독립된 통신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알뜰폰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서 조금은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저렴하게 주는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덕진 소장 이야기를 듣고 보면 기존 통신 3사도 있고 또 통신망을 빌려서는 좀 값싼 요금의 알뜰폰도 있는데 굳이 제4 통신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 네. 가장 이번에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28GHz라고 하는 주파수가 다시 반납됐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5G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4G, LTE 쓰다가 요즘은 5G 쓰잖아요. 네. 근데 5G를 처음에 광고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LTE, 4G보다 뭐 수십 배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뭐 예를 들면 영화 한 편도 뭐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받는다.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써보시면은 그 정도 속도 안 나잖아요. 뭐가 달라? 뭐 이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쓰고 있는 5G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3.5GHz라고 하는 통신망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28GHz잖아요. 그럼 3.5 곱하기 28 하면은 몇 배예요? 훨씬 더 크죠. 근데 이 28GHz를 써야지 제대로 된 5G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 진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존보다 수십 배 빠르고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기가헤르츠가 올라갈수록 우리 예전에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동이 있는데 파동의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해물이 있으면 이 방해물을 잘 못 뚫어요. 그래서 직진으로 가면 엄청나게 빠르긴 한데 이게 뭐 방해물이 있거나 심지어 뭐 벽이 있거나 이런 걸 잘 못 뚫거든요.
그럼 그걸 잘 뚫게 하려면 엄청나게 고전력의 그 통신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기지국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기지국을 아주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율주행을 하는데 저 멀리 있는 뭐 기지국에서 원격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딱 눌렀을 때 자동차가 딱 바로 밟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전화 연결하든 TV 연결해도 몇 초에 이 간격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덕진 통신원 그럼 저쪽에서 한참 있다가 네 김덕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용으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5G를 쓰면 거의 이 시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제가 어느 공간에서든 브레이크를 딱 밟는다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브레이크가 바로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까처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을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처음에 통신 3사가 이 5G를 하겠다고 할 때 말씀드렸던 지금 쓰고 있는 3.5G 말고 요 28GHz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십 배 빠른 5G를 할 건데 아직은 단계별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3.5G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지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 그 28GHz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기지국의 수를 채웠어야 됐어요. 못 채웠습니다. 투자를 안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주파수 다시 뱉어. 그래서 반납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럼 그 좋은 망. 근데 그거를 설치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5G. 그리고 해외에선 이미 6G라고 그래서 더 빠른 위성으로 막 쏘고 있는 통신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누군가는 어쨌든 이 통신망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4통신사를 뽑아서 야 기존의 통신사들이 안 한다고 하니 이거를 가지고 너네가 새롭게 해봐라.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정부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로 이번에 제4통신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덕진 소장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훨씬 더 진전된 5G의 이 속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건 좋은데 궁금한 건 그럼 뭐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좋아지는 건 뭔가 뭐 더 요금이 싸지는 건지 혜택이 있는 건지 뭐가 좋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3개보다 4개가 생기면 당연히 경쟁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 정부의 제일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5G의 요금이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평가할 때는 이동통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경쟁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세 개의 회사가 완전히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본적인 논리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아직은 슬롯이 있다.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떠한 공간이 있다.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앞서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뭐 VR, AR,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장들도 요즘에는 이런 원격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4통신사가 제대로 돼서 망을 아까처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어떤 방향이고 그래서 계속 4통신사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통신사 도전하고 있는 제4통신사 도전 기업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들 기업들은 그럼 왜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그럴까요? 기존의 강자, SK, LG 또 KT까지 이들과 맞붙기도 참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들 기업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길래 이렇게 4이동통신사가 되려고 할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통신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하고도 강력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국가에서 관리하는 망 수준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금 다 노리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시장이 아닙니다. 기업의 새로운 B2B 분야를 셋 다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빠른 망으로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영상 빨리 다운로드 받는 걸 우리는 별로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원격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저 뭐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자동차 브레이크 밟아줘라고 딱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부산에서 멈출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회사들이 먼저 집중하는 게 기업망입니다. 기업망. B2C가 아니라 B2B네요. 네, 그렇죠. 먼저는 기업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방송국에서도 방송국 내에서 원격망을 아까처럼 1초도 아니고 0.00초 정도의 그 어떤 그 레이턴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제 그 딜레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차가 없다. 네, 시차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또 방송에서 되게 혁신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도전을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수요를 창출하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향후에 좀 더 저렴해지면 뭐 그 다음 버전이라고 하는 6G라든지 이런 그 다음 통신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통신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소위 말해서 비벼볼 만하다.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경쟁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업, 의료, 방송 이런 쪽에 먼저 좀 전략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원격 회의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28GHz 이런 새로운 6G 이제 5G가 도입이 되면 말 그대로 김 덕덕덕 직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김덕진 이렇게 바로 그렇죠. 목소리가 전달되겠군요. 홀로그램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정말로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차가 느껴지지 않는 느낌의 이런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더 빠른 속도로 화질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자 기존 통신사들이 포기했다. 그만큼 이제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을 보면은. 아주 이게 빵빵한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하면. 네네. 이 기업들이 그런 투자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신청을 계속했음에도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신사다 보니까 통신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무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상당히 좀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적격 판정이 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부에서 좀 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망 구축을 원래 15,000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3년간 6,000대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제 이제 통신사가 쓰게 되는 망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으면 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좀 큰 상황이라서 과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말만 나오고 끝날 거냐 아니면은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정말 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이거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이러한 비싸고 어려운 망 말고 조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 망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사통신사에게 줘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김덕진 소장이 4.2통사로 뭐 스카우트 되는 건 아니죠? 저는 4.2통사가 누가 계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열심히 KBS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배정찬의 시사본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십시오.